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요즘 북한이 1월 달에 초유의 7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또 이제 2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 2월 달에 미국의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 분석이 나왔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응징에 나설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상황은 어떤지 어떤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 외교 정세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죠.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논설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 논설 전문 다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볼 수 없으실 테니까 제가 취득한 이 조선신보의 논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가관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조선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검수 사격을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조선의 주권 행사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조선반도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발사 의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별의별 주장이 나돌았다. 과거와 오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판의 한 원인이다. 국방력 강화는 원래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떼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안 건드리면 우리는 니들 향해서 선제 공격 안 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우리가 지금 미사일 쏘든지 말든지 이거는 주권 국가의 하나의 권리잖아.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핵무력 완성을 기점으로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 구도와 역량 관계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과의 설린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외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조선의 힘의 실체가 이 나라들의 국익에도 합치되는 구도가 되었다. 자, 조선 즉 북한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미사일 능력 완성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북한의 즉 조선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상이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을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게 외교 정책의 1순위가 되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매력 덩어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에 기인하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무는 현 정세 하에서 조선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공동전선이 더욱 다져지는 형세다. 조선의 적대 세력들은 조선의 국방력 강화 조치에 벼랑 끝 전술이라는 낡아 빠진 딱지를 붙이고 국제 여론을 오도할 것이라 아니라 상대의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 조선의 모습은 5년 전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니들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조선, 중국, 러시아 삼각 체제 완전 확립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삼각 전선이 확실해졌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즉 북한이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전선을 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미일 그리고 자유 선진 서방 세계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조선의 적대 세력들은 즉 미국하고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들이죠. 조선의 국방력 강화 조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벼랑 끝 전술 아니다. 이제 우리는 벼랑 끝 전술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덩치야. 5년 전하고 다르다. 그래서 어게인 2017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게인 2017 웃기지 마. 그냥 2022 새로운 2022가 열렸고 이 2022는 우리는 완전히 강대국이야. 이렇게 조선신보가 논설을 하는데 이게 북한 외무성이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대신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한번 떠보는 거죠. 왜? 여기도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통제를 하는 곳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목소리를 한방 제대로 먼저 맞지 않는 외곽단체를 통해서 한번 떠봅니다. 참 기가 차는 가관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무려 35분 동안 해왔고 이 주제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약 35분간 전화통화를 실시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경색된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외무성은 외교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 공개는 거부했다. 라고 이제 일본 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에 대한 최대 위협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하고 긴급 전화회담을 하면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논의해야 되는데, 이 미국 국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는 전화하지 않고 일본하고만 지금 대응책을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미일 간의 어떤 대응책, 그리고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 한미를 하려면 한일 관계 개선돼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한 사항은 공개 안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에게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잘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한미일 삼각 체제가 잘 될까봐 정의용이는 즉시 이 전화통화 즉시 직후에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해서 이 유네스코 관련해서 일본 광산, 우리로서는 정말 피통이 터지는 일인데 굳이 이날 이 시점에서 해야 하나, 이제 이건 우리가 짚고봐야 됩니다. 그 전화로 인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는 완전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완전히 그냥 뭐 니들하고는 같이 안 가라는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전화 시점, 전화 타이밍 이런 것들도 정의용이가 하는 짓거리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일부러 파탄내기 위해서 그 시점에 한 겁니다. 그 전화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점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안팎에서 쏟아지는 경고인데요. RFA가 이 기사를 메인에 하루 종일 띄워놨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 의회가 또 미 국무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론몰이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사냐 보겠습니다. 북한군에서 탄도미사일을 담당한 전략군 대변인이 2017년 8월 10일에 화성 12형을 쏘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화성 12형은 고슴도치 전략의 수단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미국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통상 탄두로 화성 12형을 개발하고 사용하더라도 아마 괌의 미군기지 활주로 정도만 파괴할 위력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화성 12형은 핵무기로 쓰려고 할 것이다. 화성 12형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북한은 당연히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쏘았던 그 화성 12형은 괌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괌이 핵무기로 맞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12형을 분명히 딱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12형을 쐈을 때 2017년에 북한이 한 말이 괌을 포위 사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즉 괌이 타겟이다 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12형의 탄두 보시다시피 뾰족하죠. 뾰족하다는 것은 이 체적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탄두 중량이 작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은 굉장히 크지만 탄두는 작다. 그러면 탄두 작은 일반 탄두 하나 뭐 1톤도 안 돼 보이는데 이거 괌으로 쏴가지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 때려봐야 무슨 큰 피해가 있겠냐. 그냥 활주로에 구멍 하나 좀 뚫리는 거 이것뿐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비싼 미사일 쓰겠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엄청난 사거리, 엄청난 덩치의 로켓 추진체에 요 조그만 탄두를 얹었는데 이 탄두는 당연히 핵탄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괌을 때린 건 핵탄두다. 우리 그냥 그거 맞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메인에 걸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핵 감시 기구가 북한은 이제 핵실험 그리고 또 ICBM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RFA의 이런 경고 기사 당일 같은 날 현지 시각 2월 2일 이 오픈 누클리어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북한의 2022년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매년 1월은 도발을 하지 않아 평온한 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전례 없이 올해 1월 한 달간에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볼 때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 타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북한 당국이 언급한 핵심 계획과 전략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1월 들어 7번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1월 30일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19일 당 정치국이 내린 명령에 따른 가능한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전례 없이 1월 달에 7번이나 미사일 쐈는데 그 중에서 1월 30일 날 쐈던 그 화성 12형은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로부터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그 핵활동의 시작이다. 거기가 시작점이다. 1월 30일이 마지막 점이 아니고 거기서 또 스타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핵실험 ICBM 이거 마구마구 한다라는 그 말이 되죠. 역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동아일보도 이 한미 정보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 한미 정보 당국도 북한이 이제 화성 12형 쐈는데 이렇게 해서 화성 14, 15 핵실험 쫙 달릴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사가 너무 기니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보 당국자, 즉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각 사격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실거리 사격을 해서 정말로 3,400km 날아가고 화성 12는, 그리고 화성 14는 정말로 10,000km 날아가고 화성 15는 진짜 13,000km를 날아가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한미정보당국은 연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연쇄 발사에 이은 화성 12형 도발이 애초부터 화성 14, 15형 발사를 종착점으로 상정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화성 12형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시에 단기간에 화성 14, 15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14, 15 발사로 쫙 달릴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국이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본토 타격 능력, 즉 레드라인이죠. 자, 그런데 2017년은 그러면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2017년 5월 14일 날 화성 12형을 이번에 쐈던 바로 그 미사일이죠. 700km를 날려보냈는데 2092km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또 7월 4일 날 933km를 날린 상황에서 2802km까지 올렸는데 이때는 화성 14형이었습니다. 또 7월 28일 날 거의 보름 만이죠. 다시 또 쏘았는데 3701km까지 올렸어요. 998km를 날렸는데요. 이거 화성 14형이었습니다. 즉 화성 14형은 10,000km 정도, 8,000에서 10,000km 정도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미 서부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데 11월 29일 날 2017년이죠. 4,499km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1,000km를 날려보냈는데 이거는 당시 이제 정보 분석자들이 13,000km를 날아가는 다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 찍어가지고 미국이 어떤 사거리에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북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괌까지 3,400km,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7,000km, 그리고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5,600km, 그리고 시애틀까지 7,900km, LA까지 9,100km, 시카고까지 10,000km, 워싱턴 DC까지 1,700km, 그리고 보스턴, 뉴욕 다 이 정도 거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성 15형을 가지고는 미 동부 전역을 때릴 수 있고, 화성 14형을 가지고는 미 서부 전역을 때릴 수 있고, 화성 12형을 가지고는 알래스카와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미국이 참을 수 있냐? 이제 14형, 15형 정상각도로, 이제는 고각도 아니고 정상각도로 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줄 텐데, 이거 미국이 참을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광명성절 2월 16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 이 어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북한 돌발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 세계국이 비공개 요구를 했는데 이 뭐 지난번에는 알바니아다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회의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안보리 세계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계국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데 회의를 개최 안 해주려고 하다가 상임이사국 세계국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4일, 즉 현지 시간입니다. 열릴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금요일 4일에 개최된다. 안보리 회의는 4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3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의 입김으로 안보리 논의 시기가 하루 늦춰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2월 3일 날 안보리 좀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의장국인 러시아가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세계국이니까 체면 들어줘서 하루 늦춰가지고 2월 4일 날 열어준다. 이것도 그냥 이제 기싸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아까 조선신보가 이야기했죠. 자기네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유서방 진영에서는 야, 니들 지금 한편이라네? 라고 또 몰아붙이겠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서방 선진세계들은 한데 뭉치게 되겠죠. 그야말로 북한으로 인해서 신냉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한반도의 군사준비태세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준비하고 있다. 내팽개쳐 놓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 위해서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 한미연합군사력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미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건 아니다. 라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계속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훈련과 준비태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한반도 군사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훈련 문제를 끊임없이 평가, 검토하고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다. 한국과 일정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입장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못하면 한국 정부가 절대로 하지 말자. 왜? 북한 형님들이, 북한 상전들이 우리 훈련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우리는 한다,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호주, 일본과 함께 컴노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항공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떤 훈련인지 보겠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연합군사 훈련인데요. 올해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북마리아나 제도, 오키나와 열도 일대 상공에서 미국, 일본, 호주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며 대규모 항공 전력 전개와 장거리 타격, 공중전 등의 시나리오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130대의 항공기가 동시 동원되어서 2,000 소티 이상의 대규모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엄청난 훈련이죠. 2,000 소티. 각 전투기 폭격기가 합해서 2,000회나 출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거리 타격, 장거리 폭격하고 그리고 공중전 이런 거 훈련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 일본, 호주가 2016년부터 합동훈련했고 그전에 이제 미국 주도로 1978년도부터 해왔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훈련을 한 전력이 그대로 북상해서 키 리저브 훈련으로 들어오게 된 바로 그 전력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 1호 한국은 안 한다고 하니까 북한 때리는 거 우리는 싫어요 하겠죠. 또 북한 때릴 때 한국 정부에게 말해줄 가능성 제로죠. 왜? 말해주는 순간 북한이 알려버릴 텐데. 그러니까 이 미 1호 연합전력이 그대로 북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토니 블링컨과 일본 외무상이 협의했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하고 있냐? 일본 본토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미 본토에서
대형 수송기 9대가 이상이 오고 그리고 주일 미군의 수송기들 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레인저라고 할 수 있는 공정단을 그냥 500명씩 지금 뿌리고 있는 훈련을 합니다. 대규모 강제 진입 작전이죠. 그리고 호주는 적의 방공망이 제압된 상태에서 무자비한 폭격하는 훈련, 스텔스기에다가 외부 무장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비스트 모드죠. 이 말은 적의 레이더 기지가 다 파괴됐다. 그래서 뭔가 스텔스가 이제 필요 없다. 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호주는 스텔스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 이 패키지를 이 훈련에 보냈어요. 완전 스트라이크, 딱 이거 하나만 해도 스트라이크 패키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일본과 호주는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항공모함을 흩어졌던 항공모함을 집결하고 있는데 제가 항모들이 기만전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칼빈스는 이제 미 국방부와 해군이 공이 필리핀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브람 링컨 중동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중동 갔냐? 아닙니다. 에이브람 링컨을 찾으려고 아주 노력을 해봤는데 단서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떤 단서냐? 바로 이 MV-22B라고 하는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 비행기죠. 이 오스프리가 168444라는 비행기 번호인데 이 번호의 오스프리가 이번에 이 에이브람 링컨이 전개될 때 같이 미국에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떠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 총 비행 시간이 270분이다. 오스프리 이 수직 이착륙 비행기는 순항 속도가 한 400km 정도 돼요. 시속으로. 그래서 270분을 비행을 했으니까 4시간 반? 그러면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뭐 작업하는데 허버링 하면서 작업하는데 한 30분? 많이 봐줘서? 적게 봐줘서? 그러면은 많이 봐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비행해서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 오키나와에서 아무리 많아도 800km 근처에 에이브람 링컨 전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칼빈슨하고 에이브람 링컨이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살짝만 올라오면 어디입니까? 바로 제주도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즉 한반도에서 12시간 거리 내에 이 에이브람 링컨 전단, 칼빈슨 전단 두 개의 항모 전단이 있고 또 그 인근에서 2000소티의 항공전 훈련을 지금 미국, 일본, 호주가 연합해서 하고 있다. 이제 이거 마치면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행태에 따라서. 이 훈련은 2월 18일까지 하는 것이고 북한의 행태에 따라서. 근데 그 2월 18일까지 어떤 스케줄이 있냐? 바로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있죠. 그래서 그 광명성절 즈음해서 미사일 축포 쏘면 이제 이 전력들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해결 안 되겠죠.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렇게 많이 동원해 놓은 이 전력을 가지고 최대 군사 압박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부디 압박만 하지 말고 확 때려버리고 또 이 공중 강습 훈련 많이 하고 있던데 강습 훈련만 하지 말고 진짜로 강습해서 확 따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정보 또 파악되는 첩보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